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독감에 걸려가지고 일반 감기하고 독감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인플루엔자 유행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인플루엔자가 독감인데요. 몇 번 걸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가장 세게 걸렸어요. 연식이 오래되면 세게 걸립니다. 이게요. 오늘 날씨가 무지무지 추운데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토요일이 뭡니까? 입춘입니다. 입춘이니까 설입자 봄춘차니까 봄이 그동안 잠을 자고 있다가 이제 서는 시기입니다. 서서히 활동을 하는 시기. 1년 24절 중에 첫 절기가 입춘입니다. 입춘이 지나면은 지금까지 아프셨던 분들이 건강이 점점 회복되고 지금까지 안 되던 일들이 점점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계절이 동하거든요. 계절이 동합니다. 자, 그래서 주역에 천행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슬라이드 하나 보여주실래요? 천행건. 여기 하늘천자니까 행은 움직인다, 운행한다 그 말이죠. 하늘의 움직임은 강건하다 그 말입니다. 하늘의 움직임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 하늘의 움직임은 지멋대로 하지 않는다. 법칙에 따라서 강건하게 움직인다. 따라서 이렇게 아무리 추워도 입춘이 되면 봄은 산다 그 말이에요. 입춘이 되면 봄이 온다. 그동안 잠자고 있던 대지가 일어나고 땅속에 있던 새싹들이 나오고 움직이기 시작한다. 여러분 운도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건강도 좋아지기 시작할 거고 그걸 느껴보세요. 입춘이 지나면요 건강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게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기운이. 그래서 주역에 천행건 자강불식 이렇게 합니다. 하늘의 움직임은 굳건하니까 즉 자연의 법칙은 변함이 없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함이 없잖아요. 아무리 추워도 입춘이 지나고 나면 또 추위가 반짝 추위가 있는데 이렇게 춥지 않습니다. 그 반짝 추위에서도 새싹은 돋아나게 돼 있어요. 들에 가서 보세요. 분명히 돋아납니다. 제가 엊그제 들에 나가 봤더니 벌써 골짜기에는요 버들가지가 새파랗게 지금 되고 있어요. 하늘의 움직임은 굳건하니 이건 강할 강자입니다. 강할 강자. 이거와 같은 자예요. 스스로 강하게 해서 쉬지 말고 노력하라. 그 말이에요. 하늘의 움직임은 굳건하다. 자연 법칙은 굳건하니까 너는 그러면 누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냐? 누가? 내 스스로. 네 스스로 강하게 해서 불식. 쉬지 마라. 휴식한다 식자입니다. 쉬지 말고 노력하라. 그러면 하늘의 움직임처럼 네 운도 솟아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요. 자, 그래서 입춘이 되면은 입춘방 또는 입춘첩이라고 그러죠. 입춘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대문 양쪽에다 이렇게 붙이잖아요. 대문 양쪽에. 그것은 무슨 그게 뭐 부적도 아니고 주문도 아니고 일종의 자기 긍정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긍정심리학이에요. 긍정심리학. 가장 많이 쓰는 게 입춘대길. 입춘이 돼서 크게 길하고 요건 대문 왼쪽에 주로 붙여요. 대문 왼쪽에다가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붙이죠. 오른쪽에는 건양다경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입춘이 돼서 크게 길하고 따뜻한 봄 햇빛처럼 많은 경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입춘이 돼서 크게 길하고 오늘 마침 잘 오셨어요. 크게 길하고 따스한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 개인에게 많은 경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국태민안 가급인족입니다. 국태민안, 요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은 편안하며, 민안이니까 백성민자 편안한자니까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은 편안하며 가급인족, 집집마다 살림살이가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하게 되었으면 좋겠네, 그 말이에요. 요 한서에 있는 얘기입니다. 한나라 역사를 쓴 가급인족이라, 또 우리 고려사나 조선왕조실록에도 가급인족이란 말이 많아요. 리더들의, 국가를 통치하건 한 부서를 통치하건 그분들의 최대 목표가 국태민안 가급인족이었어요. 그러겠죠. 지금도 그렇죠.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고 집집마다 살림이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했으면 좋겠다. 그게 태평성대지. 그렇죠? 태평성대. 엘도라도. 패러다이스란 말이에요. 패러다이스. 그 다음에 우순풍조 시와세풍. 비우자 순할 순자 바람풍자 조화로울 조자니까 비가 순하게 내리고 그놈의 폭우라든가 그런 거 내리지 말고 또 가물다든가 그렇게 아니고 비가 시절을 따라서 순조롭게 내리고 바람이 또한 조화롭게 불고 그 기분 무지하게 좋죠. 시와세풍. 시절이 또는 시대가 화평하고 풍년이 들었으면 좋겠네. 그 말이에요. 시와세풍. 여러분 주머니에 풍년이 들어야 되겠죠. 소지 황금출 계문 만복내. 소지 쓸 소자입니다. 땅을 쓸면 황금이 나오고 문을 열면 만복이 들어오네. 그 말이에요. 마당 쓸고 돈 줍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그거 얼마나 좋아요.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근데 왜 님은 꼭 뽕밭에서만 보나? 그거 다른 데서 봐도 되는데 그거. 마당을 쓸면 돈이 생기고 문을 열어두면 만복이 들어온다. 이게 입춘, 다시 말하면 봄이 올라오는 시기에 금년 한 해, 입춘부터 절기가 시작되는 게 사실 새해의 시작입니다. 금년 한 해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네. 요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모두 주머니가 좀 풍족하고 집집마다 살림이 가급인족,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하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케이. 자, 제가 오늘 제목으로 잡은 게 꿈은 이루어진다인데요. 우리 애터미가 정한 7개 쌍기역이 있습니다. 쌍기역. 첫째가 꿈입니다. 꿈. 드림. 꿈.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꿈이에요. 꿈은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구체적인 목표, 꿈을 꾸면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주문이라든가 주술이 아니고 학문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이것을 자기충족적 예언이라고 그래요. 자기충족적 예언. 로버트 머튼 하버드대 심리학자죠. 즉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된다. 나는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믿으면 성공한다. 그 사람이 뭐라 했냐면 나는 실패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면 반드시 실패한다고 돼 있어요. 그것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실험, 임상 실험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실험했는데 630명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저 녀석은 공부를 잘할 것이라고 믿으면 그놈이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난 몇 주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꿈을 구체적으로 가지면 그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4강이라고는 꿈을 가지니까 어때요? 이루어졌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맨날 예선에서 탈락하다가 4강까지 가겠어요? 그렇게 된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깡. 이것은 오늘 하려고 하는 게 카리지입니다. 이것은 용기. 필사즉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이순신 장군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반드시 산다. 그런 말이에요. 죽기를 각오하면 반드시 산다. 나는 필생즉사라고 또 있어요. 반드시 살아야 되겠다는 꼭 죽더라. 그 말이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이긴다.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꿈을 이루려고 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꿈을 이루는데 그냥 꿈만 꾸고 있으면 그건 백일몽으로 끝나고 말합니다. 남가일몽으로 끝나고 말아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기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하는 것을 공부라고 부릅니다. 공부. 우리가 공부하면은요, 무슨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 문제 풀고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도 공부는 공부입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이 생각했던 또 우리 말의 공부는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공부를 한자로 우리말이 아니니까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 있어요, 이게? 기술공짜고 지압이 부자예요? 기술 가진 지압이? 이거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영어의 스터디를 번역을 해야 되겠는데, 영어의 스터디를 번역을 해야 되겠는데, 이걸 뭘로 번역하느냐, 이거 뭘로? 중국에서는 이걸 염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염서는 문자 그대로 책을 읽다예요. 책을 읽다. 일본에서는 벤교라고 번역했죠. 벤교. 이것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다. 참 번역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렇죠?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다. 참 공부 더럽게 하기 싫죠. 참 번역 한번 잘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번역을 더 잘해놨어요. 공부.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공부. 공부. 뭐 기술 가진 지압이? 그게 아니고, 여러분 시중에 요 도장 가면 쿵후 하는 데죠. 쿵후. 중국말로 쿵후예요. 쿵후. 이거 쿵후. 이소룡 쿵후. 다시 말하면요, 공부라고 하는 개념은 성리학에서 나온 개념인데 우리 몸으로 무언가를 익혀서 탁월하게 되는 현상을 공부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몸이 뭡니까? 우리 몸에는 머리도 있고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육체가 있어요. 이게 다 성리학에서는 우리 몸이에요. 몸입니다. 몸.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닦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수신이야. 수신. 몸을 닦는 거, 요게 공부예요. 내 몸을 수양하는 거, 이게 공부라니까요. 그러니까 공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머리로 하는 머리 공부. 아니, 뭔가 알아야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제품이 어떻고, 회사는 어떻게 돌아가고, 우리 상법은 어떻고, 그 다음에 약사법은 어떻게 되어 있고,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머리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제품의 성분이 뭐고, 어떤 효과가 있고, 우리 상법은 어떻게 되어 있고, 약사법에는 뭘 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머리 공부예요. 인텔렉츄얼 디스플레이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자기가 결심을 해야 돼요. 판단을 해야 되고, 이 사업 괜찮네? 이 제품 괜찮네?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자. 결의하고 결심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 공부예요. 몸 공부는 직접 뛰어야 돼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홍시야 떨어져라 하고 있으면 떨어지는 게 있어요. 떨어지긴 떨어지지. 썩은 것만 떨어지지.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 세 개가 합해지지 않으면요, 머리, 마음, 몸, 이게 합해져야 드디어 성공할 수가 있다. 그러면 합해져야. 머리 공부도 안 되고 마음 공부도 안 되는 놈이 몸 공부만 열심히 하면 그게 조폭이에요.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먹 휘두르고 그냥 술 퍼먹고 그러고 있는 게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몸 공부도 안 되고 마음 공부도 안 되고 여기만 잔뜩 들어있으면 뭐가 되느냐? 사기꾼이 돼. 사기꾼. 그렇죠? 야, 사기쳤는데. 근데 요즘 TV에 뉴스에 어떻게 사기쳤다는 얘기를 좀 뉴스가 나오면 저 말이 무슨 말인가 그래요. 무지무지 어려워요. 이것만 잘 돼 있다면, 이것만. 따뜻한 마음도 없고 지 몸을 움직여서 뭔가 해볼 생각도 없어요. 요거 해가지고 사기쳐 먹는 거예요. 머리도 안 되고 몸도 안 된 놈이 마음만 돼 있으면 말만 많아. 말로 다 해보려고 그래. 따라서 이 세 개가 조화를 이루면 드디어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부족한 걸 보충하면 돼요. 우리 박지성 선수 어떻습니까? 영어 기가 막히게 하죠. 그건 축구를 해서 영국의 프리미엄 리그에 차야 되니까 영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어를 모르면 어떻게 했어요? 저 자식이 볼을 차라는 거지. 나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알아들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 김연아 선수 영어로 인터뷰하죠. 박셀이 어떻습니까? 좀 영어로 해버리죠. 그래서 하니까 자기 제대로 인터뷰를 할 수 있잖아요.
머리 공부, 몸 공부, 마음 공부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죠. 그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요, 또 못 봅니다. 골프는 잘 치는데 국제 룰을 하나도 모른다. 그래서 골프공 여기 떨어졌는데 가만히 여기 갖다 놓는다. 그거 안 되거든요, 그거.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따라서 이 세 가지 공부를 다 하셔야 됩니다. 다.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차가운 머리, 쿨 헤드. 이게 두한이라고 그러죠, 두한. 머리가 차야 돼. 머리가. 이건 냉철한 이성, 정확한 판단력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업이 진짜 성공할 만한 사업인가, 옳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가 하는 것은 누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정보를 얻어서 내가 판단해야 돼요. 머리로, 차가운 머리로. 그 다음에 따뜻한 가슴, 이 온정입니다. 온정. 요건 내 돈벌이를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안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는 것인가? 내가 여기서 파는 해모힘을 내 아들이나 손자에게도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할 것이냐? 요 화장품을 내 딸에도 발라줄 수 있을 것이냐? 여기서 파는 고등어를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맛있으니까 먹어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렇지 않고 돈 버니까 하는 수 없이 하는데 나는 안 먹어. 그렇게 되면 거짓 말해야 됩니다. 이건 가슴, 따뜻한 가슴이 아니에요. 그건 돈 못 벌어요. 그건 그렇게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래. 마지막으로 부지런한 손발입니다. 종렬. 발에 땀나게 뛰어라 그 말이에요. 원래 두한 종자는 한의학에서 씁니다.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데 머리는 차갑고 발이 따뜻하면 건강하다 그러죠. 그래서 요 대야에다 물 떠놓고 발 담그고 있지 머리 담그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대야, 뭐라고 그럽니까? 조결기라고 그럽니까? 그런 건 많아요. 조결기는 많은데 족두기는 없어요. 두열기는 없어요. 하여간에 차가운 머리, cool head, warm heart, 그리고 diligent hand and foot.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어느 하나가 빠져도 안 돼요. 머리도 좋고 열심히 하지만은 따뜻한 가슴이 없으면 사기치기 딱 좋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돈 벌어서 뭐 하겠어요, 그래. 자, 성공의 충분 조건. 그러면 세 가지 잘하면 성공하느냐? 안 그래요. 운이 있어야 돼, 운. 참, 운이 되게 없는 사람이 있죠. 마침 버스에서 들을 만한 노래가 나오는데 안대방송 나오죠. 다음 정거장은?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다 베려버리지. 이런 식으로 뭐가 안 맞으면요, 운이 안 맞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운자가 이게 운입니다. 포춘. 운이 무슨 운자예요? 움직일 운자예요. 운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원래 이 말을 만들 때 그랬어요. 운은 움직인다. 다시 말하면 운은 가만히 있는데 온 것이 아니고 자기가 준비하고 기다리면 움직이는 운을 잡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아이고, 나는 운이 없어서, 그건요, 운이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못 잡은 것 뿐이에요. 못 잡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서양 신화, 즉, 그리스 신화에서는 그것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 카이로스를 한번 보세요. 카이로스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게 기회의 신입니다. 제우스 아들이에요. 제우스 올림퍼스 신 중에 두목이 제우스지요. 그 아들이니까, 요 카이로스는요 빨개 벗고 있어요. 옷을 안 입었잖아요. 옷을 안 입었죠? 빨개 벗고 있어요. 그리고 등에 날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날개가 달려 있고 여기 지금 여기 칼을 들고 있죠? 왼손에 칼, 낫이잖아요. 낫. 이게 칼입니다. 오른손엔 저울이에요. 여기 저울이 이렇게 있어요. 앞에는 수염도 나 있고 여기가 머리가 많이 나 있어요. 근데 조각을 뒤에서는 못 찍었으니까 뒤에는 대머리예요. 왜 이렇게 생겼냐면은 빨개 벗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기회가 왔을 때 기회가 오는구나 하고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빨개 벗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 수염도 나 있고 앞에 머리가 많은 것은 네 앞에 왔을 때 빨리 움켜잡으라는 거예요. 뒤에 대머리인 것은 일단 놓치면 못 잡는다는 겁니다. 뒤에 대머리예요. 일단 놓치면 못 잡는다. 그 다음에 여기 날개가 달려있는 것은
기회를 놓친 놈이 잡으러 오면 빨리 도망가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저울이 있는 것은 현재 네가 잡은 기회, 네가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인지 빨리 달아보라는 거예요. 웨이팅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빨리 그 무게를 달아보고 이것이 잡을 만한 기회인지를 빨리 판단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잡을 만한 기회라고 생각하면 칼같이 결단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기회의식입니다. 따라서 운은요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준비하고 기다리면 지나갈 때 앞머리를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일단 놓치면 뒤에는 대머리이기 때문에 잡기가 곤란하다. 그리고 날개가 달려서 잡으러 오면 도망가 버린다. 이게 기회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세 가지 공부,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를 하고 기회를 기다리면 또 이것이 기회인가 아닌가를 빨리 판단해서 칼같이 결단하면 그것이 자기가 운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운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된다. 자, 짐 캐리 알죠? 표정 연기로 아주 그냥 아주 캐나다 출신입니다. 캐나다 출신인데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집도절도 없었어요. 그래서 폐차장에서 먹고 자고 했습니다. 혼자 폐차장에서 하루 한 끼 식사가 맥도날드 햄버거 하나였어요. 그걸로 줄임배를 채우고 다녔던 아주 불우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자기 지갑에는 1,000만 불짜리 수표를 가지고 다녔어요. 지가 만들어가지고 나는 내가 출연한 영화에서 한 편당 1,000만 불 이상을 받겠다는 의지였어요. 의지. 그게 부적이 아니고 자기 꿈을 확실하게 한 거예요. 나는 언젠가는 편당 1,000만 불짜리 개런티를 받겠다. 그래서 표정 연기를 연습합니다. 그 표정 참 기가 막히다기보다도 좀 괴상망측하죠. 짐 캐리. 그래서 결국 허리우드로 가서 더 마스크라는 영화 있었죠. 거기에 출연해서 개런티 1,000만 불, 2,000만 불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배우가 됐어요. 그것은 자기 꿈을 확실하게 하고 그것을 계속 거울을 보고 80가지를 연습했답니다. 표정을 80가지를 연습해서 캐나다 출신이니까 허리우드로 진출해서 거기서 스타덤에 오른 사람이에요. 자기 꿈이 확실하지 않았다면 그게 안 돼요. 그리고 꿈만 꾸서는 안 됩니다. 그걸 연습을 했어요. 무지무지 연습을 했어요. 영화 많이 봤죠? KFC 설립자입니다. 커넬 할랜드 샌더스. 근데 창업할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65세. 1,009번 거절 당하면서 돌아다닌 기간이 3년. 그래서 68세에 1,010번째 만에 납품을 합니다. 이 양반들은 꿈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룰 수가 있었어요. 자, 이제 용기와 의지 내 깡인데 두 번째 깡, 카리지입니다. 정신력입니다. 자, 용기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용기를 갖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덕을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덕. 용기와 덕은 이게 이율배반적인 것 같지만은 같은 개념입니다. 덕이 없으면요 나중에 반드시 배반당해요. 배반당하고 인간 취급을 못 당해요. 못 받아요. 우리가 장군을 통상 용장, 지장, 덕장 그러잖아요. 용장, 지장, 덕장. 용장 특히 대표적인 인물이 장비입니다. 장비. 삼국지에 유비, 관우, 장비 있죠. 근데 맹장들입니다. 요건 전쟁터에서 행동대원으로 쓴 데는 아주 좋지만은요 끝이 좋지 못해요. 반드시 부하에게 살해당해요. 용장이라는 게 인정사정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거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장비 같은 거 어떻게 죽었습니까? 잠자다가 부하가 찔러 죽였죠. 아주 개죽음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상 용장들이 대부분 죽음이 종말이 그렇게 돼요. 부하들이 찔러 죽여요. 부하들이. 왜? 덕을 베풀지를 못했어요. 지장은 머리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머리 가지고 대표적인 인물들이 삼국지의 제갈량이나 손자병법의 손자나 지장들이죠. 병서에 중국 병서에 머리로 싸우는 자는 몸으로 싸우는 자는 머리로 싸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못 이깁니다. 몸으로 싸우는 자는 머리로 싸우는 자를 이기지 못해요. 맹장이나 용장들이 많았지만은 전부 다 손자 밑이었고 제갈량 밑이었어요. 그렇죠? 머리로 싸우는. 그러나 결국 나중에 손자도 쫓겨납니다.
제갈량도 제 뜻을 펴지 못하죠. 그것은 유비의 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유비의 덕. 덕장은 두고두고 영웅 취급을 받습니다. 덕장. 대표적인 게 유비라든가 우리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세 가지를 다 겸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부하 훈련을 엄하게 시켰어요. 그리고 23번 해전을 해서 23번 이긴다. 그건 세계 전사상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엄청난 지략을 구사했죠. 공부도 무지무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서 싸우다 전사한 가족은 평생 책임을 졌어요. 덕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이순신 장군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리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왜? 내가 죽더라도 내 가족을 이분이 책임져 준다. 저만 잘 먹고 잘 싸우고 저만 출세하려고 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다 도망가지. 왜?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내 가족, 내 죽고 나면 내 가족 엉망진창이 되는데 그 덕을 가진 거예요. 덕. 2차 대전 때 이 연합군 총사령관을 했던 아이젠하워 장군이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이름 기억하시죠? 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는데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성적이 안 좋았는데 공부를 못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뭘 했냐면 운동을 했어요. 아메리칸 풋볼 있죠. 풋볼 선수였어요. 싸움 대장에다가 7째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인데 몸이 가장 약했다고 그러면 형제 중에. 그런데 그 마을에 가장 덩치 큰 놈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누구나 봐도 아이젠하워가 진다 했어요. 그런데 하루 24시간을 싸웠다고 그래. 둘이.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두 놈 다 나중에 일어날 힘이 없어가지고 덩치 큰 놈이 내가 졌다 그랬더니 내가 졌다. 왜? 죽으라고 물고 안 늘어져. 죽기 살기로 덤빈 놈한테 당할 놈이 없어요. 그렇죠? 당할 놈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젠하워 뭐라고 하느냐? 아니야 내가 졌다 그랬어요. 바로 이 아이젠하워 장군이 임관을 해서 진급이 무지무지하게 안 돼. 진급이. 그러나 계속 자기 일을 굉장히 성실하게 했어요. 성실하게. 메가더 장군 밑에서 참모를 했고 마샬 장군 밑에서 참모를 했고 이렇게. 그런데 2차 대전이 터진 거예요. 2차 대전이 터지니까 벼락으로 원수까지 진급해요. 왜냐하면 유럽 전선에서 전투를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유럽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리고 대영제국이 그 당시까지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군 장군들이 콧대가 보통 높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 알기를 개딱으로 알아요. 양키라고 양키 촌놈들 그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영국군 장성이 연합군을 지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프랑스의 자유 프랑스군 드골 있죠. 드골. 콧대가 보통 높은 사람이 아니죠. 원래 코도 높아요. 이렇게. 높은 데다가 보통 고집이 싼 사람. 그 드골도 미군 알기를 개딱으로 알고 있고 미군은 드골 알기를 개딱으로 알고 다 망한 놈은 말이야. 그런데 그 당시에 유럽 전선에 싸우고 있는 군대 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이야.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장성이 요 연합군을 지휘해야 돼. 그렇죠? 근데 그 마땅한 인물이 없어요. 마땅한 인물을 찾은 게 아이젠하워입니다. 아이젠하워. 벼락으로 출세를 시켜서 원수계급장을 달고 가요. 그런데 영국군의 가장 골치 아픈 장군이 누구냐? 몽고메리 원수예요. 몽고메리.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군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로 저기 북아프리카 알 아라메인 전투에서 롬멜 전차 군단을 격파한 그 장군이 몽고메리 원수예요. 그게 몽고메리예요. 그 양반이 영국군 참모총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아이젠하워가 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밑에 패튼이라고 하는 맹장이 있어요. 패튼. 그걸 전부 미군들을 따둑거리고 영국군 프랑스군들을 따둑거려서 하나로 묶어버린 게 아이젠하워 원수입니다. 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는 아이젠하워가 아이젠하워 원수가 부관하고 같이 계단을 이렇게 걸어 내려오는데 밑에 쫄병한 놈이 올라가다가 여보게 담배불 좀 주게 그러단 말이요. 그러니까 부관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말이야 이등병 놈이 원수한테 여보게 담배불 좀 주게 이렇게 했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 부관이 화가 났는데 하면서 아이젠하워 원수가 담배불을 척 붙여주니까 턱 꼬나 물고 담배를 피면서 보니까 이게 아이젠하워 원수야. 이게 자기 담배불을 묻혀준 사람이 지금. 그래서 아이젠하워 원수가 부관에게 뭐라 했냐면은 이 사람아 우리는 위에서 내려가니까 저놈 계급장이 보이지만은 저놈은 밑에서 올라오니까 내 계급장이 보이지가 않네.
그렇잖아요. 구두밖에 안 보이지 계급장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에? 그런데 저놈 보고 내가 뭐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나? 그렇게 된 거야. 덕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연합군 총사령관이 돼서 노르만디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사상 최대치, 앞으로는 그런 상륙작전은 없습니다. 그 상륙작전을 성공해야 어떻겠습니까? 베를린으로 진격할 수가 있어요. 그거 실패하면 연합군이 집니다, 이제. 근데 그걸 성공시킨 거예요. 아주 복잡한 과정인데. 전투기, 항공기, 군용기 15,000대. 상륙군 300만 명. 이걸 어떻게 지휘하겠어요? 연합군인데. 거기다 독일군은 전부 해안에 진지 포진하고 있지. 그걸 상륙작전을 성공시켜서 결국 2차전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원수가 됐죠. 그런데 예편하고 나서 48년에 예편을 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원수 계급장을 원수에서 퇴임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원수가 종신계급입니다. 퇴임을 하고 있으니까 콜롬비아 대학 총장으로 모셔가게 됩니다. 총장이 있는데 교수들이 총장한테 건의를 했어요. 이 학생들이 말이야 지나다니지 못하는 잔디로 자꾸 지나다녀가지고 잔디가 죽는다 이가 이놈들 처벌해야 되겠다 이게. 그때 아이젠하워의 명언이 나옵니다. 어이 이 사람들아 그 자꾸 그쪽으로 지나다니면 거기다 길을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닌가. 그 길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교칙도 위반 안 하고 잔디도 안 죽고 그러잖아요. 그걸 그쪽으로 지나다니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럼 거기다 길을 만들어주면 되지. 그게 아이젠하워입니다. 콜롬비아도 총장을 하고 있는데 한국전쟁이 터집니다. 1950년. 그렇죠? 한국전쟁이 터져서 다시 원수로 다시 복귀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전쟁을 지휘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메가더 원수가 지휘를 했어요. 극동군 사령관. 그런데 메가더 원수가 크루만 대통령에게 말을 듣지 않다가 해임당하고 실제적으로 한국전쟁을 지휘한 게 아이젠하워 원수입니다. 본토에서. 그래서 공화당 대통령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됩니다. 그때 공약이 뭐였냐면 내가 한국에 가서 한국전쟁을 끝내겠다 그랬어요. 실제로 1952년 대통령에 당선돼서 한국 야전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60년에 또 옵니다. 대통령이 또 와요. 대통령 2번 했거든요. 8년. 그런데 이 양반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대통령에 딱 당선이 되니까 미국 언론들이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아마 이 사람이 미국 역사상 가장 무능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양반은 참모들이 올린 보고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사인해요. 읽어보지도 않고 사인하고 국무회의를 하면은 안건에 대한 논의보다 골프 얘기를 더 많이 해. 골프 얘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무능한 대통령이다. 근데 지금은 미국의 가장 위대했던 대통령 10명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미국이 가장 강했고 미국의 경제가 가장 번성을 했어요. 왜 그렇게 됐냐? 아니나 다를까 이 양반은 업무 시간에 골프 치다 걸렸어 기자들한테. 그래서 기자들이 맹비난을 퍼부었어요. 대통령이 집무 시간에 골프 치고 있다 이거야. 그런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하나도 당황하지 않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미 합중국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2가지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이 가장 적합한 인물인지를 찾아내는 일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는 일이다. 그리고 가장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으면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잘하니까 그 사람이 알아서 하면 된다. 또 한 가지 미 합중국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똑같은 문제를 놔두고 국무성과 국방성이 서로 자기가 옳다고 다툴 때 양쪽 얘기를 잘 들어보고 어느 쪽이 맞은지를 판단해 주면 되는 것이다. 이게 미 합중국 대통령이 해야 할 2가지 일이다. 나는 이것을 하는데 모든 신경을 집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옳은 사람을 골라서 옳은 자리에 앉힐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서로 티격태격하는 것이 누가 옳은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나는 골프 치는 시간에 그게 가장 잘 된다. 그러니까 나는 골프를 치는다. 앞으로 계속 칠 거다. 맞는 말 아니에요 지금? 에? 그래야지 시시콜콜 간섭하고 너 이랬냐 저랬냐 일이 되질 않습니다. 사람을 뽑아서 그 자리에 앉혔으면 그 사람을 믿지 않으면요 그 사람도 일 엉망으로 해요. 왜 이 양반이 결제에 읽어보지도 않고 사인했느냐? 그 자리에는 그 사람이 가장 적임자로 봤고 나보다 더 잘한다 그 말이야.
내가 그 알지도 못한 놈 읽어보고 시콜콜 얘기하면 내 시간만 뺏기고 괜히 저놈 자존심 상하고 일도 안 되고 시간만 늦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항상 시간에 여유가 있어. 왜? 쓸데없는 간섭을 안 해. 쓸데없는. 가져가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기 운동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전략적 사고를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양반이. 퇴임을 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자기 원수직위를 반납을 했습니다. 국가에. 대통령이다 국가 원수, 육군 원수이면 이게 모자를 2개 쓰고 있는 것이 돼가지고 대통령직이 끝나자 미 의회는 즉각 회의를 소집해서 아이젠하워 원수로 다시 복귀시켜줬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명예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끝나고 나토 사령관에다가 그다음에 연합군 총사령관에다가 육군 참모총장에다가 콜롬비아 총장이 다 거쳤는데 나중에 대통령 끝나고 보니 갈 집이 없어. 그래서 아파트 전세로 살았거든요. 나중에 또 시골로 갔지만 농장으로. 근데 그 아파트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현역 원수가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장군이 살고 있는 데는 항상 장군기가 개양되거든요. 그 아파트 주민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요. 미 성조기와 원수기가 동시에 개양되는 거예요. 자기 아파트에 지금 아이젠하워 원수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덕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모든 잘된 일을 부하의 공으로 다 돌렸어요. 그 장관 그 임명해 놨더니 기가 막히게 한다, 이게.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놈이 다 한 거란 말이야, 지금. 전부 다 자기 부하에게, 이건 내가 잘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앉혀놨더니 이거 일을 기가 막히게 한다, 이게. 그게 아이젠하워 원수예요. 덕을 쌓은 거예요, 덕을. 용기가 있는 분이에요. 용기가 있는 분인데, 패튼 같은 경우는 맹장입니다. 패튼이 해임된 이유가 병원에 갔더니 어떤 놈이 몸이 성성한 놈 병원에 있어.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쟁 공포증에 걸렸어. 노이로제. 그러니까 거기서 뺨다기로 후려가려고 했거든. 젊은 놈이 무슨 전쟁 공포증이냐 말이야. 그래서 결국 패튼이 해임됐거든요. 아이젠하워도 똑같은 케이스가 있었어요. 연합군 총사령관인데 병원에 하면 그런 놈이 있어. 패튼은 맹장한 뺨다기로 후려가겠는데 아이젠하워는 뭐라 그랬냐면 맞아 그럴 거야. 나도 총사령관이지만 나도 두려워. 나도 겁나 지금. 예? 사령관 더 겁납니다. 더 겁나요. 위에 장이 되면요 더 겁나요. 이게 망하면 어떨 거 하고. 그런데 이 사람아 그래도 겁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렇게 된 거예요. 똑같은 건데 덕을 가진 사람과 그냥 용기만 있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결국 패튼은 중간에 해임되고 나중에 마누라 선물 사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미 육군사관학교 가면은 도서관 앞에 패튼 장군 그 맹장입니다. 패튼 전차군단을 이끄는 장관인데 패튼 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도서관 앞에. 그래서 안내하는 사람한테 와 이 패튼 장군 동상을 하필 도서관 앞에 세워놨냐고 그랬더니 이 양반은 생도 4년 동안 한 번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서 있으라고 여기다가 2차 대전을 한참 진행하는데 미 공수 2개 사단이 공정사단 2개가 독일군 4개 군단에게 포위가 돼 전멸할 위기에 처했어요. 미 공수사단, 공정사단이죠. 이걸 구해야 돼. 그걸 구해야 되면 어떻게 했어요? 독일군 포위망을 돌파해야 되죠. 독일군 포위망을 돌파해야 돼. 그런데 패튼은 시간만 나면 아이젠하워를 욕했거든. 저 패기도 없는 놈, 무슨 백골도 없는 놈, 맨날 희죽희죽 웃고 결제 올리면 읽어보도 않고 사인해주고. 근데 아이젠하워 한수위야. 딱 그렇게 되니까 이게 공정사단이 전멸을 위기에 처하니까 패튼 이렇게. 패튼이 저걸 할 수 있다. 그래서 패튼에게 전차군단을 줘서 그걸 돌파합니다. 그래서 그 2개 공정사단을 살려내요. 패튼이 맹장이죠. 막 밤낮없이 행군을 해가지고 독일군 포위망을 뚫고 2개 공정사단을 살려냅니다. 그게 맹장이에요. 맹장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맹장을 쓰는 건 아이젠하워였어요. 지장, 덕장 2개를 겸비하고 있는 아이젠하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데 그럼 아이젠하워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항상 여유가 있고 항상 가족과 같이 지내고 그리고 전략적 판단을 기가 막히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가. 그건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아이젠하워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이젠하워 법칙. 이게 모든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데 이걸 아이젠하워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이젠하워는 자기가 하는 일을 4가지로 나눴어요. 여러분도 이걸 일상생활에 사업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4가지로 나눴는데 어떻게 나눴냐면요. 중요함. 긴급함. 긴급함. 긴급하지 않음. 중요함. 중요하지 않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A, B, C, D. 그럼 A는 어떤 일입니까? 긴급하고도 중요한 일이야. 그렇죠? 이건 반드시 해야 돼. 그렇죠? 긴급하고도 중요한 일. 아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어떤 자리에 누가 가장 적합한지 그 사람을 뽑아서 앉히는 일. 이건 매우 중요하고도 긴급해요. 그렇죠? 그리고 국방성과 국무성이 똑같은 일을 가지고 둘이 자기가 옳다고 싸울 때 이걸 잘 들어보고 판단을 해주는 일은 긴급하고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 판단을 안 해주면 둘이 계속 싸우고 있을 거야. 그렇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긴급하고 중요합니까?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했으면 이런 강의를 듣고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를 하는 게 긴급하고도 중요한 일이에요. 만약에 사업을 시작했다면은 어떤 이 제품에 대한 성분이라든가 효능이라든가를 아는 공부하는 거, 이거 긴급하고도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고객을 만나고 그 사람을 리크루팅하고 자기 조직에 넣고 하는 것도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요걸 하는 게, 요게 통상 파레토 원칙에 따라서 20%가 됩니다. 파레토 프린시플. 여러분, 파레토 프린시플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태리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라고. 이 경제학자가 당시에 이태리 국민들이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조사해 봤어요. 특히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해 봤더니 국민의 20%가 이태리 땅의 80%를 가지고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태리만 그런가 하고 전 유럽을 다 조사했더니 유럽의 어떤 국가도 20-80 법칙에 따르더라. 상위 20%가 그 나라 재산의 80%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아이고, 이게 맞나 보자 하고 유엔에서 전 세계를 조사해 봤어요. 전 세계를 조사했더니 전 세계 소득의 80%를 20%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20-80%. 그러면 이게 사람만 그런가 하고 파레토가 자기 뜰에서 완두콩을 조사해 봤어요. 완두콩을 조사해 봤더니 완두콩 꼭지 20%가 수확의 80%가 나오더라. 그러면. 그럼 뭐 이게? 자연법칙이에요. 자연법칙. 이걸 모든 학자들이 각 분야에 전부 조사해 봤어요. 거의 20-80이에요. 회사에서 80%의 소득을 올려주는 것은 20% 아이템이다. 이게 나와요. 모든 조직에서 그 조직의 80%의 일은 20%가 한다. 그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에 이게 100이면은 중요하고도 긴급한 일은 2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요걸 하는 게 성공의 80%를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잖아요.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도 좀 해야 돼. 이건 뭡니까? 긴급하지는 않은데 중요한 일이 있어요. 급하지는 않아. 근데 중요한 일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자기 개발을 하는 시간이에요. 자기 개발. 제 능력을 독서도 해야 되고 부모님께 찾아뵙기도 해야 되고 또 친구 관계도 유지를 해야 되고 이건 당장 오늘 부모님 안 찾아뵌다고 해서 큰일을 낳을 것은 아닌데 그러나 그거 중요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계속 미루다 보면 1년 내내 한 번도 못 간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긴급하지는 않지만은 중요한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왜 이걸 해야 되냐면요. 요걸 평소에 부실하게 해놓으면 요 일이 닥쳤을 때 요 일을 해결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제품 공부를 부실하게 해가지고 고객을 만났는데 설명을 제대로 못한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시간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많이 시간을 쓰는 게 요거하고 요거예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래요. C는 뭐냐면은 긴급한데 중요하진 않아. 뭐가 있습니까? 그 많은 문자, 이메일, 그 다음에 쓸데없는 보고서, 회의가 많은 조직일수록 그 조직은 망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회의가 긴데 결론은 뭐냐 하면은 다음에 다시 회의하기로 결정하고 이게 뭐란 말이야 이게. D는 이게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연속극 보느라고 계속 채널 돌리고 앉아있고, 사무실에서 우연히 지나가다 찾아온 친구하고 차 한잔 놓고 이놈 죽일 놈, 저놈 죽일 놈, 다 때려 죽일 놈 하고 쓸데없는 험담이라 하고 1시간 보내고, 이게 뭐예요?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긴급하지도 않으면서 중요하지도 않은 일, 이것은 아이젠하워 장군은 과감하게 생략을 했어요. 이건 안 된다. 요것은 부하에게 맡겨. 그건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요 두 가지만 했습니다. 미 합중국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그 자리에 누가 가장 적합한지 그걸 판단을 해서 앉히면 그놈이 알아서 한다. 내가 왜 간섭하느냐. 아이젠하워 장군을 연합군 사령관으로 보는 사람이 조지 마셜 장군입니다. 미군 두 번째로 원수가 된 양반이에요. 그 앞에는 퍼싱 원수가 됐고, 퍼싱 원수는 1차 대전 때 미 원정군 사령관입니다. 미 육군사관학교에 올라왔는데 대위 때 필리핀에 파견돼서 대위 때 필리핀 국민을 안무하고 그 다음에 적을 제압하고 하는데 얼마나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지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위를 장군으로 진급시켜버렸어요. 바로 대통령은 진급권이 있습니다. 진급권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누구를 뭘로 진급시키는 것은 대통령 권한이에요. 그런데 탁월하게 지휘를 했어요. 그래서 미군 최초의 원수가 됩니다. 그 밑에 부관이 누구였느냐? 바로 마샬 원수였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마샬이 원정군으로 미 1차 대전 때 유럽에 갔는데 퍼싱 원수와 그 퍼싱 중장이죠. 퍼싱 중장이 사단장을 크게 질책을 했어요. 그 사단에 누가 있었냐면 마샬 소령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그런데 마샬 소령이 퍼싱 중장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사령관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만한 소령놈이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가려고 그러니까, 가려고 하는 사령관을 틀어잡고 뒤로 돌아해가지고 그냥 돌려가지고 사령관님께서 우리 사단장님한테 지시하신, 질책하신 그것은 틀렸습니다. 이건 사단장님이 할 일이 아니고 사령관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물자도 없고 병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사단장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조인트 사거리 앞으로 하죠? 응? 이 새끼야, 이마 사령관한테 제가 소령이 임마. 그런데 역시 퍼싱 장군은 장군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소령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래. 그거 말고 또 내가 해줘야 할 일이 뭐가 있나? 이렇게 된 거야. 역시 덕이 있죠. 2차 대전과 1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것은 바로 그 마샬 원수의 덕이에요. 그 당시 미국은 고립주의였기 때문에 유럽 주구가 전쟁을 하든 말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메리카하고, 그거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마샬은 아니다. 히틀러가 세계를 지배하면 세계가 불행해진다. 그래서 의회와 대통령을 설득해가지고 미군을 육성한 게 마샬입니다. 그런데 루스벨트 대통령이, 또 그때도 루스벨트예요. 루스벨트 둘입니다. 테오도로 루스벨트하고 프랭클린 루스벨트. 앞에는 테오도로 루스벨트고 지금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저거 미 원정군 사령관, 총사령관을 마샬이 제 격인데 마샬 말고는 세계 전략을 구사할 사람이 없는 거야, 장군 중에. 그래서 루스벨트는 마샬은 내가 참모총장으로 써야 되는데, 그러나 마샬은 뭐가 되고 싶겠어요? 참모총장보다는 연합군 사령관이 되고 싶어요. 왜? 군인은 야전 사령관이 이름을 날리거든요. 그래서 마샬을 불러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자네가 갔으면 좋겠나? 아이젠하워를 보냈으면 좋겠나? 마샬은 대통령한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연합군 사령관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제가 지휘해야 된다면 아이젠하워를 보내십시오. 그래서 아이젠하워 사령관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마샬 원수가 참모총장이 돼가지고
대령한테 보고를 받는데, 대령이 기한을 해서 보고를 하는데 마샬 원서가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떤가,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령이 화를 버럭 내가지고 당신이 뭘 한다고 그러냐 말이야. 이건 내가 전문가인데. 이래버린 거야. 우리는 모가지가 10개 있어도 그날 당장 예편 나겠죠. 마샬 원서가 깜짝 놀랐어요. 참모총장한테 대령이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거든. 저놈은 지금 그거 기한하라고 몇 년간 연구한 놈이고, 자기는 그건 금방 본 놈인데, 저놈이 생각을 더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고는 이 자식이 보고서를 던져버리고 문 닫고 나가버렸어요. 이건 죽을 죄를 졌습니다요. 그런데 마샬 장군은 그걸 장군으로 진급시켰어요. 저런 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런 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훌륭한 업적을 남겨. 자, 이렇듯이 여러분들도 사업을 하는데 그냥 모든 걸 다 하시려고 하지 말고, 과연 나에게 80%의 소득을 갖다 줄 일 20%가 무엇이냐. 요거 하면 지치지도 않고 소득도 높아지고 그러게 된단 말이에요. 요거 다 하면 일은 80인데 얻는 소득은 20밖에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인간이 힘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그렇죠? 응?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것을 할 수 있는 용기도 용기입니다. 깡다구예요. 작은 걸 다 버리라. 예, 다 못해. 그럼 밑에 파트너가 있고 위에 스폰서가 있으면 스폰서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고 밑에 넘겨줘야 할 일들이 있고 내 가족에게 또는 누구에게 넘겨줘야 할 일이 있는 게 다 틀어잡고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용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 용기라는 게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까 아이나우 원수 얘기를 제가 든 것은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놈 미친놈이거나 뭔가 지금 그 이상한 놈이에요. 근데 의학책을 보니까요, 우리 아들 의학책을 훔쳐보니까 우리 뇌에 편도체라는 게 있다네요. 편도체란 말이, 우리 편도선이란 말 알죠? 편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아몬드가 편도예요. 아몬드 있잖아요. 아몬드 그거 조그만 그런 식으로 아몬드 같은 게 동글동글 조그마한 게 우리 뇌에 있답니다. 그것이 두려움을 감지하고 방어하는 우리 뇌의 기관이래요. 그게 왜 있냐면은요, 인간이 두려움을 알아야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그렇기 때문에 창조될 때 편도체란 걸 두어서 이것이 위험한 것이다, 그러니까 피하라 하는 것을 그게 편도체가 하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편도체 때문에 두려움을 알고 두려움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낭떠러져서 뛰어내린다. 두려워서 안 뛰어내려요. 근데 편도체가 없으면 그러면 뛰어내리다 죽어요. 그러잖아요. 맹수가 나타났다. 어떻게 되겠어요? 두려우니까 피하는 거예요. 편도체가 피하라. 네가 살려면 피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호랑이가 나타났는데 주먹으로 때려잡으려고 그런다. 그건 그 미친놈이거나 정신 나간 놈이지 용감한 놈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항상 있다. 이 두려움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육체적 두려움이 있고 정신적 두려움이 있어요. 육체적 두려움은 내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겠다는 그 두려움이에요. 물론 정신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흉기를 든 강도를 잡는 경찰관. 이거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우리 조카가 경찰관인데 어느 날 병원에 있다고 왔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 했더니 강도하고 싸우다가 칼 맞았대. 그래, 다음부터는 도망가라고 내가 그랬거든. 왜 네가 그 강도를, 그건 굉장한 두려움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불 속을 뛰어드는 소방관. 굉장히 두려움입니다. 총알이 날아오는 전쟁터를 돌진해야 하는 병사. 이건 육체적 두려움이에요. 그렇죠? 요 두려움, 그 다음에 정신적 두려움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잔소리 많은 상관에게 보고서 들고 가는 쫄병. 얼마나 두려워요. 그렇죠? 이거 그냥. 꼴배기 싫은 상관하고 점심을 같이 먹어야 한다. 이게 보통 두려운 일이 아니야, 이게. 에? 보통 두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야. 두려운 겁니다.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기가 아침에 꿈을 이루려고 하는 그 의지, 요게 용기인 거지. 용기 있는 사람이 두려움이 없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보다 내가 이루려고 하는 꿈이 더 중요하다면은 그걸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두려움보다 내가 이루려고 하는 꿈이 더 작다면 그 두려움을 피해야 됩니다. 내가 비행기에서 낙하산에 뛰어내렸거든요. 야, 정말 뛰어내리기 한 10분 전에는요, 발바닥이 간질간질해요. 저걸 내가 어떻게 뛰어내려? 저거 말이야. 그런데 나는 장교로 임관해야 된다고 하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 목숨을 걸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뭐하러 뛰어내려요? 그 두려운 것을. 그렇듯이 여기 스트레스 받고 새로운 조직에 들어와서 이게 좀 쪽팔리고 지금 쪽 많이 팔린 사람 있을 거예요. 저도 쪽 많이 팔렸거든요. 요 두려움이 내가 이루려는 꿈보다 더 가치가 낮다면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깡다구예요. 깡다구. 이게 깡다구예요. 깡다구란 말이 사전 찾아보면 또 없어요, 또. 사투리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깡다구라는 것은 필사직생. 다시 말하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내가 생각하는 꿈을 이룬 것. 요게 용기입니다. 요걸 가지고 금년 한 해, 입춘이 내일 모레니까 돼지가 살아나듯이 전부 다 살아나셔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